지난 이야기 1차 중동전의 하이라이트 치열했던 예루살렘 공방전의 승리에 이어 타족지세로 영토 확장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방랑민족이었어요. 근데 유대인은 굉장한 이 강렬한 율법주의에다가 유일신이니까 다른 데 가서 가신다고 섞이질 않아요. 20세기 초가 되면서 유대인에 대한 반유대주의. 반유대주의 정서 때문에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그때까지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가 우리가 갈 곳이다. 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전쟁이 시작돼요. 그렇겠네요. 2차 대전 참전 에이스들이 와서 비행기에 앉으니까 바로 역전이 돼요. 우와. 질이 달라지네요. 그래서 병력이 오고 무기가 오는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군대가 만들어져요. 이집트군이 상대가 안 된다 이때부터. 모든 전차병들 수도 완전히 달랐고 예루살렘부터 먹고 보자 해서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가버려요. 상징적 의미를 초월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군이 요르단강 서안을 다 차지하게 된다면 천연의 방어선인 요르단강이 있기 때문에 동부전선에 한시름 놓을 수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군에게 한번 멋진 패배를 안겨주는데 이집트군이 포위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막 몰려오니까 자기들 주변으로 포탄을 때려 탄막을 쌓으라고요. 실제로 그걸 해서 이스라엘군이 고립이 됩니다. 그 틈에 공격해서 이스라엘군이 물리쳐요. 이스라엘 건국전쟁 마지막 이야기. 근데 이스라엘군도 문제가 자기들에게 힘들게 키워낸 조직이기 때문에 굳이 소모전을 해서 이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이스라엘군의 전통입니다. 절대 소모전을 안 해요. 이스라엘군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인적 자원이에요. 장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아직도 이스라엘군 탱크에는 뒷문이 열리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장에서 단 한 명의 병사가 다쳤을 때 이스라엘군은 탱크가 가서 그 한 명의 병사를 싣고 들어갑니다. 인적 자원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군요. 그래서 이스라엘군한테는 그 병사 하나가 피 한 방울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상당히 오래 버텨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스라엘군이 이집트군한테 저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가 수비하기 좋은 땅이거든요. 저기 사막은 사하라처럼 모래만 쫙 깔린 사막이 아니고요. 모래가 있는데 바위산들이 이렇게 돋아나 있어요. 뱀이 그렇게 많은 동네라고.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와디가 그렇게 많아요. 네, 염소들 뛰어다니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데 딱 매복하고 포지션 잡고 있으면 상당히 골치 아픈 땅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도 이거 뭐 또 어차피 고립됐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담이 하나 생기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0개 들고 집차 하나가 쫙 오더니 싸우지 말고 이거 협상하자고. 그 중간에 만나자. 이 또 다 영국 교육 받은 애들 아니야 또. 좋다. 또 이트 장교가 나가요. 나세르가 나갔어요. 딱 앉아서 협상을 하는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자. 근데 이집트군은 반드시 본부에다 뭐 알아봐야 돼요. 네. 본부에 알아봐야 된다. 갔다가 오려면 한참 시간 걸리죠. 네. 그럼 가. 한 4명이 앉아고 뭐해? 수다 떠는 거야. 거기서 돼 있어. 본부 허락 받을 때까지. 네, 거기서 이제 저기 이스라엘 장교하고 이집트군 장교 수다 떠는데 그러다 보면 뭐 이집트 확 뭐 이런 친해지는 거지 거기서. 약간 느낌이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공동경비구역 JSA라고 남한 병사와 북한 그죠. 병사가 이렇게 뭉쳐서 같이 얘기 축구도 보고 뭐 이러는. 그래서 이게 저기 전쟁 중에 유일하게 있었던 기사도적인 장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담을 몇 번 해요. 근데 확실히 그 일단 배운 건데 역시 기사도는 허세가 빠지면 뭐 없는 찐빵인 것 같아. 보여주세요. 뭘요? 허세에 있는 기사도 몇 번 회담을 하는데 서로 알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 진영까지 오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중간에만 이제 서로 이제 믿으니까 진영이가 막 식사 대접하는 거예요. 그럼 딱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밤에는 저쪽으로 포격하지 마라. 내가 쟤들한테 오늘 자러도 먹고 왔으니까 우리도 예의를 지켜야지. 저쪽엔 포격하지 마. 그러고 해요. 총만 쏴. 안 하지. 기사도니까. 안 해. 그렇게 돼서 이제 둘이서 이제 그러기 시작했어요. 또 까불기 시작하네 이제 또. 근데 정말 기사도는 허세가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얘들을 선멸하지 않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양의 하에 이제 나와요 철수. 철수로 나와. 포위를 풀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사도도 기사도지만 양측의 전략상의 이익을 다 취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소모전을 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이집트군으로서는 탈출할 수 있는 기회고. 그렇죠. 서로 윈윈이네. 그래서 스토리 많아요. 탁 했더니 이제 친해졌잖아. 쟤들도 이번 악마가 아니었건. 이래가지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병사 시체가 있을 거 아니야. 이쪽 진영에. 저쪽에서 목살 오라 그래.
해서 장례를 치러. 수습해라. 그리고 이제 쪽지도 전해야 돼. 어디다 묻었으니까 니들 뭐 파가라. 그냥 철수했어. 철수했는데 또 연락이 와요. 네가 말해준 데 가는데 못 찾겠다. 누가 좀 와서 찾아주라. 단신으로 적진에 들어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쵸. 좋아, 나 간다. 혼자 차 몰고 가서 탁 만나서 친구. 여기 잘 가. 아니 근데 그래도 뭐 이렇게 너무나도 좀 가슴 아픈 일들만 많았던 전쟁에 하나쯤의 미담은 그렇죠. 그래서 있어주니까 그 좋네요. 유일한 미담이 돼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집트로 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나마 멋있게 싸웠잖아요. 아마 이겼다고 뻥 했을 거야. 우리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 아니 이제 그 정도 됐으면 아마 이겼다고 무지하게 뻥 그러니까 쳤을 거야. 일단은 걔네들 입장에서는 영웅적인 전투였어요. 그렇죠. 이때부터 이제 슬슬 나세르가 슈퍼스타의 조짐이 보는 거예요. 이때 같이 싸웠던 그 애들이 다 나세르의 절친한 친구들이고 이미 혁명하자고 같이 사관학교 시절부터 맺었던 동지들인데 이 사람들이 영웅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안 돼서 바로 바로 전쟁 영웅이 되고 이 팀이 그대로 나중에 쿠데타에서 저기 이집트 왕정을 전복시키고 이때는 아직까지 이집트가 왕정이었어요. 파룩 왕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일단은 3라운드까지 네게브 사막 전투까지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스라엘군이 이렇게 빠르게 전력을 회복하고 어떤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모든 어떤 장비들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이 이스라엘의 장점은 어떤 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저응아 볼 때는 결국 시오니즘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종교적 그런 종말론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구체적인 현실 국가 건설론으로 갔어요. 그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어쨌든 유대인들의 장점은 개화된 문명 세계에 또는 복잡한 문명 세계에 먼저 있었기 때문에 목표를 세우고 준비하고 이런 게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가나, 뭐 이루군, 그 유명한 그 슈테른 뭐 이런 조직들이 생길 때는 사실 이거 거의 테러 조직처럼 생겼는데 전쟁사를 보면 테러 조직으로 생긴 애들은 끝까지 테러리스트로 남거든요. 그게 한 번 피해 물들기 시작하면 네, 그런데 하는 짓은 분명히 테러인데 이 사람들은 테러를 하면서도 정규군 훈련을 준비를 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예를 들면 데모 진압만 하는 군대는 전투를 못 해요. 근데 하가나는 마을 사람 겁줘서 쫓아내는 훈련, 심지어 뭐 그런 것도 있대. 총 들고 들어가서 마을 사람 위협할 때도 어떤 자세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대요. 어설프게 하면은 쏴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럼 진짜 쏴버려야 되니까 딱 어떤 걸로 민다 이런 훈련도 받았거든요. 동시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사관, 장교가 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다 받아놔요. 그래서 얼정께까지 테러하던 애들이 포탄 딱 떨어진 거 정규중 시스템으로 돌아요. 이런 훈련이 다 돼 있고 그런 걸 오랫동안 준비해 왔어요.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누구는 좀 평화롭게 하자, 누구는 그게 말이 되냐, 테러를 해야지. 테러도 관공서만 폭파시키자. 무슨 소리냐, 사람을 죽여야 된다. 심지어는 유대인도 죽여야 된다도 있었어요. 상관없다. 적한테 충격을 주려면 우리 편이 희생되더라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굉장히 유명한 게 그 킹 데이비스 호텔 폭파 사건이란 건데 그때는 영국 위임 통치 기간이죠. 그 킹 데이비스가 다윗 왕 호텔이란 건데 그 예루살렘에서 제일 좋은 호텔이었어요. 전화 한 통화 띡해갖고 좀 있어 폭탄 터질 테니까 피해라. 누가 피해 그때요? 그때만 이런 게 없던 시대거든요. 좀 이따 진짜로 터졌는데 정말로 영국인보다는 유대인들이 더 많이 죽었어요. 근데 이거는 하가나, 이루군, 슈테른 가는데 막 싸움이 났었거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막 이러고 그러다가 근데 유대인은 절박하다는 게 그 골다 메이어가 했던 우리는 절박함이 있었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물러나면 살 곳이 없다 그래서 적이 쳐더라도 후퇴하지 않고 싸운다 이게 아니고 절박함 때문에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극좌 극우 테러리스트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테러 조직의 수장이 정치가로 바뀌어요. 그럼 이 사람이 정치가로 바뀌어서 테러리스트 수장처럼 행동하느냐? 아니죠. 노련한 정치가처럼 정말로 변신을 해요. 나는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역사가 있다 싶어. 근데 아마 그거 아닐까요? 그 수천 년간 유럽을 떠돌면서 전 세계를 떠돌면서
몸의 DNA가 된 국제 감각이라는 게 DNA로 면면이 이어져 온 게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살짝은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도 보면 일제 강점기 시대에 사상과 뭐 직업과 뭐 행동이 달랐던 많은 사람들이 뭉쳐서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하시다가 독립이 된 후에는 많이 좀 서로 간의 의견 충돌을 많이 뭐 겪었던. 어느 나라는 다 충돌하는데 여기는 어쨌든 주변의 적이 더 크니까 네. 이 사람들이 화합을 하고 화합을 하면서 자기가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테러리스트가 평화주의자가 되고 막 이렇게 바뀌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의 전형은 테러리스트, 소대장, 장관, 수상, 평화주의자, 노벨 평화상 이렇게 가요. 테크트리가 참 굉장히 그러니까 특이하네요. 앞뒤만 들으면 테러리스트, 평화상, 평화주의자. 그 이스라엘에서 노벨 평화상 탄 사람들은 다 테러리스트야. 다 죽었죠. 젊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대부분 암살당하잖아요. 어쨌거나 왜냐하면은 아직도 이스라엘도 뭐 우파가 있고 좌파 그 정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진보적인 그러니까 노동당에서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총리가 나는데 조금이라도 아랍인들과 유화적인 어떤 협상을 하거나 이렇게 된다. 얼마 안 가서 테러를 당합니다. 그래서 사망을 해요. 가장 유명한 게 최근에 불과 얼마 전이었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과거에 테러리스트였던 사람이 생명을 걸고 평화 협상을 추진한다고요. 오히려 그게 더 놀라운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큰 결단이고 더 큰 해안인데 그렇죠. 만약에 테러리스트였던 사람이 정치가가 돼서 평화 협상을 추진해서 노벨상도 받고 국민 지지도 막 받아서 연임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저게 정치적 욕심 때문에 변한 거지 정말 변한 거냐. 근데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서 아랍과 평화 협상을 한다는 것은 언제 테러를 당할지 모른다라는 상황인 거네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아직은 이스라엘 사회가 그런 쪽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경도돼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긴 참 어려운 나라인데 아무튼 처음 시작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두 얼굴이 아니라 정말 두 아예 가지 인격. 인간이 같이 존재하는 사람들로 채워져요. 그러니까 시작은 피를 먹고 자랐을 때 그 끝은 평화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상적 시오니즘에서 현실적 정말 실제 국가를 건설하는 시오니즘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네. 정리를 좀 해도 되겠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 불패 신화의 이스라엘 군사 조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인물탐구 두 주인공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물탐구 주인공은 헤르칠과 벤구리온입니다. 유대 국가의 기틀을 만들고 이스라엘 건국을 완성한 시오니즘의 두 거장 테오도르 헤르칠과 벤구리온. 네, 오늘의 인물탐구 주인공 헤르칠과 벤구리온인데 일단 헤르칠 어떤 인물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낭만적 문인이었어요. 원래 그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부유했는데 파산해서 좀 가난해졌어요. 근데 사실 저 사람 잘생겼잖아. 백만장자 부인하고 결혼을 해요. 아, 부인이? 네. 그래서 뭐 아주 이제 한량한 문인이 돼요. 기자는 하는데 그냥 직업으로 하는 거고 뭐 재산이 있으니까 취미 활동으로 하면서 기자를. 이제 자기는 언젠간 대작가가 되리 그리고 유유자적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파리 특파원으로 가요. 파리 특파원으로 갔는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드레피스 사건이 프랑스에서 터지죠. 드레푸스 사건이라는 거는 당시 프랑스 포병 대위에 드레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때는 유럽이 이제는 우리 이제 차별 안 한다. 적어도 프랑스, 영국 이런 선진국은 이제 우리 차별 안 한다. 유대인도 다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말로 하던 때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성공한 유대인들은 믿은 거죠, 그걸. 내가 노력해서 이제 때문에 상류 사회에 들어가서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어디 가려고 그러면 잘 안 되는 거지. 주류 사회의 그렇죠. 당시 유대인으로서 육군 대위가 드레푸스밖에 없었다는 소리도 있어요. 기적에 가깝다. 그러니까 그냥 그게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냥. 어디 유대인이 장교가 돼. 그래서 간첩 혐의를 조작해가지고 재판에 걸어버립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그때 당시 프랑스의 좀 양심적 지식인들은 전부 이거 아니다, 막 에밀 졸라 막 이렇게 달라붙어서 했는데 결국 종신형이 떨어져요. 그 재판에 파리 특파원이었던 헤르틸이 들어가 참관을 해요.
그리고 딱 정신력 떨어지는 걸 보고 나와서 내가 지금껏 잘못 생각했구나. 유대인은 영원히 이 사회에 인정받을 수 없다. 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니? 이 종교적 시오니즘이 아니라 우리 국가를 만들자. 그래서 세속적 시오니즘 운동을 저 사람이 시작을 해요. 아, 그럼 시오니즘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죠. 아니네요. 오래됐는데 세속적 시오니즘. 그 정신적 시오니즘에서 실체 있는 실체 국가를 국가를 만들어야 만들자. 이거를 헤르츠리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부유한 백만장자 남편이잖아요. 귀족은 아니지만 하여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량스러운 그 낭만주의자예요. 그래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야지 혼자 막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떤 국가를 만들까? 그래서 저 유럽을 뒤잡고 아름다운 걸 모델을 하나 찾았어요. 어디게요? 유럽에 있는 도시 중에 세계 사람들이 가장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도시. 그리스. 그 도시에 딱 도착하면 딱 보는 순간 동양인이고 서양인이고 중동인이고 이렇게 딱 나오는 순간 이러고 한 30초 이상 있는 도시가 하나 있어요. 취리. 베니스. 베네치아. 베니스? 이렇게 배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베네치아가 또 하나 재밌는 게 독특한 공화정 체제를 갖고 있었어요. 삼권 분립이 되는 왕정이 아닌 공화정 체제였거든요. 그러니 부르주아였던 헤르툴 기호에 딱 맞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이상을 꾸며요. 베네치아를 모델로 정치 체제도 만들고 도시도 베네치아처럼 예쁘게 만들고 베네치아의 유명한 산마르코 광장도 그대로 복원하고 오페라 하우스도 만들고 그 요즘 말로 하면 두바이 같은 거 만들어서 인공으로. 네, 사막의 도시. 두바이 같은 걸 만들자.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침략자로 볼 게 아니라 야 정말 착한 우주인이 내려와서 어떤 이상 세계를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할 거다. 문화와 문명의 그렇죠. 전파자로 알고 있었겠죠. 몽상가였군요. 야무진 착한 야무진 몽상이었죠. 그걸 만들면 주변에 있는 미개한 족들과도 잘 어울릴 있을 거다. 우리가 이제 문명 전파자로서 법과 이성과 계몽 사상을 전파해서 아름다운 이상 국가를 만들자. 이렇게 야무진 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왜 하필이면 그러면 그 베네치아나 두바이를 이상 국가라고 모델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네치아가 도시도 예쁘고 네. 공화정이었거든요. 아까 그림처럼 예쁘고 이상향적인 정치 그렇죠. 정치 체제. 문명이어가지고. 물론 지금 우리가 보면 마음에 안 들겠지만 당시 19세기 부르주아들한테는 소위 엘리트, 그러니까 이성적인 엘리트들이 합리적으로 통치하는 체제로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탁 내놨어요. 네. 근데 이걸 하려면 오페라 보고 이런 좀 품 있는 사람들이 동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아무도 내가 왜 거기를 가냐, 여기서 행복하게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 베니스에 놀러 가고 말지 네. 뭘 베니스를 만들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그럼 그러니까 동조를 안 하는 거야. 너나 가라.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너 나가라 하와이 뭐 이런 거죠. 그랬는데 엉뚱하게 누가 동조를 하겠어요?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동조를 하죠.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저 러시아 동유럽에서 두드려 맞고 특히 그 중에서 좀 못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환호성을 치는 거야. 원래 배부르면 테러를 안 해요. 배가 고파야지 테러를 하는 거예요. 배고프세요 지금? 지금 딱 3초 후면 테러할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이게 이 말이 누구 말이냐면 네. 그 두바이의 무슨 왕자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왜 두바이는 테러리스트가 없습니까? 우리는 국민들이 불편을 없게 하게 한다. 그러니까 테러가 없는 거더라고. 명쾌하게. 그러니까 그분이 헤르츠엘에서 아이디어 얻어들 수도 있어. 그렇겠죠. 아니 그런데 부자 가문들은 부자 유대인들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국가를 건설한다. 게다가 그런 베네치아 같은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돈 많이 들어가는 국가를 건설하려면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가난한 유대인들이 동조를 했다라고 하는 건 이미 이 국가를 만드는데 큰 난항을 겪게 됐거든요. 유대인의 놀라운 전환. 호응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국가를 만들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핍박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는 거야. 네. 물론 다 가난한 사람 아니겠지만 네. 동유럽. 그 순간 얘가 두바이 이상향의 꿈을 버려요. 당연히 그렇지. 굉장히 빨라요. 아우 진짜요.
아 그래서 헤르츠를 바꾸는 거야. 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 가면 두바이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총과 칼로 건설해야 되니까. 가장 이제 마음속에 내재해 있던 가려운 부분을 가장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면서 피 끓는 그런 열정을 끌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찾는 거야. 가려면 문명 지역이 아니라 좀 빈 땅이 있는 데로 가야 되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 데 가기 좋으니까 그냥 막 찾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라에 이런 거 하려면 좀 국왕의 협력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들도 막 만나러 가요. 독일의 빌헬름 2세 또 만나. 독일 황제도. 독일 황제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그래요. 어. 왜냐? 그러면 유대인들 없어질 거 아니냐. 알턴니 빠진다. 너무 좋다.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러시아 황제도 만나요. 야, 정말 고맙다. 단 쓸모있는 애들은 빼놓고 가라. 어. 근데 이게 말뿐이지 되질 않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나마 유럽 중에서 제일 유대인에게 우호적인 나라가 영국이에요. 로스차일드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수상도 유대계 수상이 나와요. 디즈레일이라고. 오. 그리고 이제 헤르트 이걸 지어냈던 사람이 로이드 조지인데, 로이드 조지가 유일하게 영국, 지금도 안 깨졌는데 웨일즈 출신 수상이에요. 근데 영국에서 웨일즈는 자기들은 영국에 점령당한 땅이라고. 전에도 왜 그냥 축구 지금도 네, 따로 하잖아. 독립운동하려고 하고. 지금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로이드 조지가 갑자기 유대인을 막 밀어줘요. 그래서 협력을 해주니까. 근데 대영 제국이 온갖 땅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또 추천을 해요. 쓸만한데. 나온 게 아르헨티나, 우간다. 그 헤르츠를 우간다까지 갔었대. 아 진짜요? 예. 그 국가를 세우면 좋을 것이냐. 왜냐면 거기는 지금 부족들이 살아서 이런 국가 소유권 없는 데를 찾아야 되잖아. 그다음 마다가스카르, 섬인데 거기. 시나이 반도인데 그 아까 이스라엘 조금 내려오면 네네. 그땐 이집트 땅인데 시나이 반도에 있는 알 아이리스인가 알 아이자린가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도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집트가 절대 안 주려고 그러지. 절대 아무도 안 준다고 그래요. 네. 막 하다가 근데 그 전부터 약간씩 팔레스타인에 각오는 있었거든요. 주로 유대인 금융가들이 지원을 해서 팔레스타인에 가서 나 그냥 거기 가서 요즘 귀농하듯이 가겠다 그러면 보내서 정착촌 하는 거를 돈으로 지원해 주고 있었고, 요때는 소수였기 때문에 아랍인 지주들은 이 황무지를 돈 주고 산다니까 너무 좋아서 막 파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생겼는데 어쩌지 돌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진짜 고향 팔레스타인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들이 생각하는 그 성경에 따 있는 우리의 고향. 그렇죠. 시오니즘이 그렇게 연결돼 가지고 원래는 글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예, 여기저기 찾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왜 우리가 우간다, 마다가스카르로 가냐. 우리의 본향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운명이죠, 운명.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 우간다나 마다가스카르 갔으면 사실은 그렇게 전쟁도 안 해도 되는데 정말 그 최악의 그 상황에 왜 아랍 우간다 주변에 갔으면 더 살벌하게 했을 거야 진짜. 우간다 갔었으면 아마 그 아프리카 내전이 지금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놀라운 게 이렇게 하다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났어요. 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으로 갔죠. 결정했군요. 가봤더니 터키 황제도 만나요. 오스만 황제도 만나, 술탄도 만나서 이거 좀 해주셔 막 이러고 하는데 거기 갔다가 야보틴스키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야보틴스키가 이 오데사 출신인데 이 사람도 원래 신문기자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오데사라는 데가 유대인이 엄청 많아가지고 반유대인 운동도 굉장히 셌던 데거든요. 거기서 이제 두드려 맞고 이러고 싸우다 보니까 힘이 없으면 국가와 민족은 유지되지 않는다. 이게 아주 너무 좀 냉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평화롭게 살아라고 말했을 때 나중에 이런 말을 하죠. 유대인과 아랍인의 자발적인 의견 일치란 기대할 수 없다. 앞으로도 불가능하다. 계몽민족이다. 그러니까 문화민족이든 원시민족이든 모든 사람은 자기 땅을 민족의 고향으로 이해하고 유일한 소유주로 간주한다. 유대인이든 팔레스타인이든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이게 지금은 우리가 도전 과제, 다문화 사회라는 게 요즘 이게 지금 도전의 진변에 있는데 당시에는 진짜 유대인이나 팔레스타인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 맞다고도 할 수 없지만 또 그런 현실이 강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헤르츠를 이제 이런 거에 동조하면서 현실론자로 바뀌어요. 그게 놀랍죠. 그래서 이제 자기 그 시오니즘 국제회의라는 것도 만드는데 다만 다 동유럽 거지들이 오니까
돈들이 없잖아. 자기 돈으로 다 해결하는 거야. 어. 부인이 백만장자 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우아하게 살았는데 남편이 뭐 이제 잘 나가서 뭐 이런 큰 거 국제운동 한대. 그리고 무슨 세계 회의를 국제회의를 한다고 왔는데 원 그지 때 부인이 놀래고 문 닫아버리고 들어 누웠대더라고. 어쨌든 아직 딱 하나 버릇 못 고친 건 뭐냐면 무조건 회의할 때는 이거 실크에 쓰고 아. 프로커트 입고 이거 하고 해야 된다라고 그거는 못 고쳤대요. 근데 걔들이 그 옷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자기 돈으로 다 사서 입히고 그리고 회의를 했대요. 그 버릇은 못 고쳤대는데 하지만 국가를 세울 땐 현실 국가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에서는 굉장히 바뀌어요. 놀랍죠. 다만 너무 과로를 해가지고 1904년인가에 죽는데 44살에 죽어요. 아이고야. 빨리 죽죠. 그래서 헤르첼 자신은 이 자기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를 못했고 어. 더 불쌍한 거는 부인이 도망가 버리고 사실 부인이 돈을 떼는 사람인데. 죽을 때는 거의 가난뱅이로 죽었어요. 아. 그랬더니 큰 딸은 마약 중독으로 죽고 아. 둘째 딸은 나중에 나치 수용소에서 죽어요. 아이고. 아들은 또 뭔가 좀 문제가 생겼나 봐.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정신 분석학의 거두 프로이드 박사가 또 헤르츠를 그다음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 책임지겠다고 불러다가 이렇게 막 치료를 했는데 아들이 자살해버렸어요. 아이고야. 홀로코스트에서 죽은 딸의 아들도 자살해버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대가 다 끊기고 모든 이제 아들, 딸이 비참하게 끝났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스라엘이 저 사람을 건국의 아버지로 모셔가지고 그 헤르첼 무덤을 이스라엘로 옮겨와서 거기가 지금 헤르첼 언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국민묘지를 있는 곳을 헤르첼 언덕이라고 해요. 죽은 다음에 인정을 네. 받으신 거네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죽어버리면 애초에 계획을 했었던 이 국가 건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실패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니죠. 헤르츠를 자체에서 헤르첼은 되는 일단 죽었지만은 네. 그가 만들었던 시오니즘 기구나 운동은 아. 계승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키워낸 사람들이 되게 동유럽 출신들이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돈은 없어도 정신은 투철하지.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어받아서 바로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터지고 오스만이 팔레스타인을 상실하잖아요. 영국 땅이 돼버리잖아. 네. 이때부터 이주가 막 들어가기 시작해요. 아, 영국은 약간 친헤르첼이었고 이것에 대해서도 꽤나 인정하는 분위기였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그 벨푸어 선언도 1917년에 나오고 하니까 헤르첼 죽고 나다 15년 정도 후잖아. 그러니까 그거 해주면서 그 전부터 팔레스타인 들어가곤 있었지만은 대거 들어가면 영국 시야에선 들어가기 훨씬 쉬우니까 네. 들어가서 이제 사기 시작하는데 사가지고는 택도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야 또. 네. 여기서 나타난 사람이 벤구리온이에요. 아. 또 한 명의 인물 그렇죠. 탐구.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깽단 두목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 슈체라든지 그 하가나의 하가나의 수장이었는데 저때 당시에 저게 헤어스타일이 유행이었었나요 혹시? 아니요, 저분의 저 머리가 저기 트레이드 마크 아니야. 저 꼭 보면 그 무슨 영화의 박사님 같이 그 생겼어. 아인슈타인 박사님도 약간 머리 보면은 아톰에 나오는 그 박사님. 근데 벤구리온은 테러리스트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 아 깽단 두목. 저기 이스라엘 사람이 한 명도 우리 방송을 안 볼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과격파 무장단체 수장이었죠. 근데 딱 보기에는 하가나의 수장이라기보다는 연구단체에 계실 것 같은 좀 느낌이 들기는 아 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 서준 씨도 만약에 네네. 누가 와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찍는데 네네. 도끼 들고 찍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저분께서 도끼를 들고 계신 적도 있었던 건가요? 원래 사회주의자라고요. 동유럽에서 자란 사회주의자죠. 근데 약간 과격파시군요.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온 사회주의자들이 그 나중에 소련이 아까 오해했다는 게 네네. 뭐냐면 분명히 사회주의자예요. 동유럽에서 큰 사회주의자로 왔는데 여기 와서 현실에 부닥치면 얼마든지 자기 이론을 타협할 줄 아는 이념과 거예요. 사상을 그래서 변화할 수 있죠. 벤구리온에 관한 평가도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벤구리온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네. 청년 시절에 팔레스타인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세웠던 목표를 정확했고 그거를 한 번도 양보한 적이 없다. 이 사람은 뭐냐? 첫째, 반드시 옛날 이스라엘 땅에 세우고 수로를 예루살렘으로 해야 된다. 둘째,
반드시 이스라엘 단일민족 국가여야 한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 전 세계에서 왔잖아요. 언어를 히브리어로 통일해야 된다. 언어가 통일돼야 문화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유대인을 모아서 단일민족 단일국가를 옛 이스라엘 영토에 만들어서 예루살렘의 수도를 만들어야 완성된다는 세 가지 목표를 딱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문화 국제주의 다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 외국의 다른 인종과 결혼을 해서 유대교 그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고. 와서 히브리어 쓰면 돼요.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모든 이스라엘 국민이 유대인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약 한 15%는 비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근데도 인정해요. 예. 그러니까 와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살면 상관없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여간 그것이 주체가 돼야 국가는 유지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 자리 잡으려면 북쪽의 골란 고원과 갈릴리 북쪽 요단강 서안 브엘세바 남쪽 네게부까지 장악해야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는 목표도 벤구리온이 세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 이념의 아버지가 헤르치려고 한다면 그것을 구체화시킨 그렇죠. 사람인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도 벤구리온의 이상을 쫓아가는 게 예루살렘 수도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무서워요. 단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얼마든지 바꿨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테러도 하고 사회주의 정책도 하고 평화 협상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걸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나라도 그렇고 우리 다 그럴 것 같아. 만약에 팔레스타인 주민을 쫓아내야 되는데 뭐 좀 때려잡고 학살하고 이거 어떡하지 막 고민할 거 아니에요. 벤구리온은 조종만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사회주의자고 평화주의자고 근데 현실에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어떡할까? 하지 마가 아니라 하자. 다만 최소화하자. 그런데 굳이 필요하다면 뭐 해.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 대전제를 내주고 그것에 대한 수단과 방법은 일단은 대전제를 우선으로 한다. 그렇죠. 그래서 대외 정책에서는 이스라엘이 가혹한 짓 하는 걸 용납을 하면서 자기는 조정. 그래도 하니까 어쨌든 자기 나름의 최소화. 그것도 양심에 의한 최소화가 아니라 반반의 부작용이 없는 최소화. 그걸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내부 정치는 사회주의 걸 받아서 노동당이잖아요. 그 노동당을 하는데 동유럽 사회주의 정치 방식을 그냥 받아들여서 노동조합이라든가 공장, 그러니까 세 소규모 조직으로 다 나눠놔요. 그러니까 작은 단체로 쪼개놓은 다음에 사실은 자기가 작은 단체를 가지고 오히려 거대 세력을 나눠버리고 자기가 독재를 해. 교묘하게 해요. 그런데 그 독재가 또 도가 넘어서 무언가 좀 이렇게 자기 이권을 추구하려고 그러면 또 싸워요. 나중에 노동당 탈당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너희들이 이렇게 소규모 그룹을 만들어놨더니 권력을 줬더니 얘들이 이상한 짓 막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서는 민주적 질서를 차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소그룹으로 나눈 애들이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는 걸 분쇄하려고 평생 노력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것 같은데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죽이자라. 그래서 지금도 벤구리온 존경하는 사람들 굉장히 존경한다고. 지금도 나중에 키부츠에 은퇴해서 지금 벤구리온 집이 그 관광 명소가 되는데 조촐한 집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 나쁜 짓도 많이 하고 테러도 하고 뭐 했지만 자기 말대로 하면 어쨌든 이스라엘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서 했다. 그리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테러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은 테러한다. 하지만 여기는 하고 이때는 안 하겠다. 이런 식의 했기 때문에 그나마 발에 걸면 발걸이, 귀에 그러니까요. 걸면 귀걸이죠. 그렇긴 하죠. 그러나 보통 독재자들은 국가를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할 수 있다. 끝까지 가지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나름대로 변신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금 벤구리온을 뭐 변호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지금도 존경하는 사람은 한없이 존경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더 얄미워한다. 물론 아랍 사람들은 다 악마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뭐 벤구리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국가에 할당된 지역의 비유대인이 40%다. 이런 구성은 유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견고한 토대가 아니다. 이런 인구 균형은 우리가 유대인의 주권을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이 최소한 80%는 되어야 생명력 있고 안정된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15%가 비유대인이 유지가 되는 거군요. 네. 아까 얘기했지만 유엔 총회에서 결의할 때
처음에 유대인한테 나온 땅이 44%인가 그랬거든요. 네네. 거듭 말하지만 이 사람은 100%였다고요.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66% 정도로 타협하고 네. 전쟁 나면 78% 정도 수복하고 이렇게 다 맞아요 나중에. 무서워요. 항상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실천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걸기대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걸기대만 해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 구체적인 목표를 명심하고 이 걸기대를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 이게 항상 타겟이 정확해야 그 돼요.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 좋다. 그러면 너희들의 정확한 목표와 대안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고 나가거든. 그러니까 무섭지.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어떤 행동하는 이념, 행동하는 소신 이거 같아요. 이 사람의 특징.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절대로 이스라엘이 잘했다, 뭐 응원한다, 지지한다라는 건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별개죠. 분명한 건 그들이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목표를 가지고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또한 이 사람이 무서운 게 초기에 그 이스라엘 노동당이나 정치 지도부는 다 동유럽 출신들이 장악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게 놀라운 거야. 전투에선 누굴 써야 될까? 전투에서 참전했던 사람들이 더 중요할 거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을 사브레라고 그랬는데 네. 이게 선인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선인장인데 과자 중에 과자. 저도 그 약간 이렇게 또 사브레. 예, 그 소보로 과자.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말로 외요내강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외강 내유를 말하는 거예요. 딱 이스라엘에 맞죠. 아, 속은 부드럽고 속은 겉은 부드럽고 가시가 겉은 가시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이 현지 출신들 사브레라고 그러는데 얘들이 최고의 전투력이라는 것도 찾아내요. 보통 자기가 동유럽에서 들어왔으면 다른 나라 다 그렇잖아. 자기 동유럽 애들 쓰고 아니면 또 내가 폴란드 출신이니까 폴란드 쓰고 그렇죠. 이럴 텐데 정계는 이쪽이 장악하지만 군사력은 딱 보니까 현지에서 자라는 이 사브레들이 최고다. 그래서 이 사브레들을 키워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냉철하고 합리적이고. 앞으로 등장할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 지도자가 다 사브레 출신인데 아. 이게 다 벤구리온이 키운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시대 상황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리더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재밌는 것이 우리가 중동 전쟁 하면은 정말 중동의 여러 국가들, 이집트, 요르단을 비롯한 정말 많은 중동의 연합국들이 있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이 전쟁의 피해자는 팔레스타인인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자기들은 이슬람이 중요하고 뭐 종교 뭐 성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는 내 땅, 내 고향이 지금 뺏긴 거잖아요. 그럼 팔레스타인인들은 어떻게 돼가는 건가요? 일단 팔레스타인 땅은 원래 유엔에서 2개의 독립국가를 만들어주긴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7대3 이런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이스라엘이 홀라당 다 먹었죠. 결국 지금 상황은 그 그렇죠. 개정안에서 준 땅까지 다 나머지까지 모든 다. 모든 유엔의 권고안 이런 건 깡그리 무시됐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이 지역을 전부 다 확보했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래 원했던 목표의 80%. 그것도 대단하죠. 그 안에 이렇게 파여 있는 그 예루살렘 근처 요쪽 그 20%가 요르단이 아직은 차지하고 있는 땅인 건가요? 그 20%가 골란고원하고 서예루살렘 정도고 남쪽에 조금 해요. 근데 더욱더 비참한 건 팔레스타인 난민입니다. 그 난민들이 그러니까요. 이때 사람들은 팔레- 어디로 가야 되는 이때 거예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한 65만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난민이 되고요. 아까 허준 씨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 전쟁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을 도와준다는 명목하에 참가했던 아랍 국가들도 전부 다 동상이몽,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뛰어들었던 전쟁이거든요. 결코 팔레스타인을 위해 뛰어들었던 전쟁이 아니에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전쟁이 끝난 후 난민이 돼서 시리아, 요르단 쪽으로 난민이 되거든요. 여기서도 시리아, 요르단군한테 큰 시달림을 받습니다. 팔레스타인들이요. 커다란 탄압을 받고 정말 많은 시달림을 받아요. 게다가 시리아도 예. 그 치안 자체가 지금 현재 너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른바 천덕꾸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난민이면 이 사람들이 어떤 뭐 자생력이 없잖아요. 누군가 식량을 지원해줘야 되고. 이때 당시에 유엔은 지금같이 식량이 원조될 때가 아니에요. 잘. 그리고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전쟁 이후에 자기들 살기 바빴고 미국은 어떻습니까? 마샬 플랜이라고 해서 지금 서독에다가 막 모든 경제력을 쏟아부었을 때예요. 아무도 팔레스타인한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막 굶어 죽어요, 사람들이. 거기다가 아랍 국가들은 다 원칙이 있어요. 팔레스타인을 자기 국민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요? 자기가 위험하잖아요. 이 근데 좀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상황 아닌가요? 누구라도 좀 책임을 져주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 상황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이 1차 중동전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1과 2가 싸웠으면 1이 2의 땅을 더 먹던 2가 1의 땅을 더 먹던 이게 정상인데 1과 2가 싸웠는데 3의 땅만 없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나중에 뭐 유엔도 여러 명이 좀 어차피 이스라엘이 좀 내 돈 같지는 않으니까 네. 팔레스타인 우리가 돈이랑 지원을 주니까 니네 땅에 좀 정착시키면 안 되겠니? 절대 노. 왜냐하면 이 아랍의 이 처음 시작할 때 국가 정체성이 별로 없다 그랬는데 이게 부족들이 많이 살거든요. 네. 지금 시리아도 지금까지 시리아가 군사 쿠데타가 몇 번이 났으며 네. 지금도 거의 내전 상태잖아요. 네. 이게 다 안에 여러 가지 종족들 때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라는 또 하나의 변수가 생기면 이 자기들이 이게 도움이 안 된다고 감당이 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무기로만 사용하려고 하지 자기들이 받아주려고 절대 안 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도 이때부터 무장 조직을 만듭니다. 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는 피에로, 그 유명한 테러 단체였죠. 그러니까 이들로서, 그러니까 저는 물론 테러 단체긴 하지만 이들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그게 왜 볼 수밖에 그러냐면 있고. 아랍 나라들이 피에로를 군대로 훈련시킬 생각은 절대 안 해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테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소규모 공격 부대라고나 쉽게 말해서 할까. 총알바지를 많이 써요. 그래서 정규군으로는 절대 안 키워줘요. 그러니까 얘들이 할 수 있는 게 게릴라식 공격밖에 없고 그거 하다가 테러로 가는 거죠. 뭐 민간인 버스에 총 쏘고 튄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왜냐하면 군대를 안 키워줘요. 이스라엘을 때리는 망치만 다이너마이트만 되라지 그 이상을 절대 안 해주려고 합니다. 가까이 붙어있는 요르단도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1951년에 암살당하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왜 갔냐면 이스라엘하고 비밀 회담을 하러 갔어요. 근데 그 전에도 골다메이하고 그런 협력을 했는데 뭐냐면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건 절대 반대한다. 얘들은 이스라엘도 걔들 국가 세워주면 안 되고 요르단도 세우기 싫은 거예요. 단 이걸 누가 먹을 거냐 갖고 흥정하는 거예요. 참 정말로 힘의 논리라는 건 정말 단 티끌 하나만큼의 자비도 없고 냉정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배우는 것 같은데 팔레스타인은 결국 본인의 나라를 갖지 못하고 난민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건국의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보시는 유명한 박사님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팔레스타인이 불쌍한 거 억울한 거야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이스라엘이 중요한 건 어떻게 이런 승리를 거두었느냐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국가 체제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본다면은 과거에 말했듯이 단지 정신력으로 싸워서 이건 아니다. 이스라엘이 우위에 있었던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유대인은 국제화된 민족이었고 도시화된 민족이었다. 반면에 팔레스타인이나 아랍은 대부분 농업 부족 사회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은 실제로는 다국적 문화지만은 어떤 강한 민족적 일체감이라는 게 있었고 그런 다양성을 자기네 민족적 목표하에 쓸 수 있었다. 반면에 아랍의 다양성이라는 건 정말 내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고 심지어 이제 팔레스타인은 그것도 판단을 잘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를 설립해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정말 피의 교훈으로 얘들은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처음 전쟁 시작할 때의 상황을 놓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저 상황에서 이겼냐고 그러지만 벤구리온은 전쟁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가 이긴다고 일기장에 써놨어요. 쉽게 말하면 유형의 전력만 보지 말고 무형의 전력을 봐라. 이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렇군요. 기자님도 좀 할 말씀 해주시죠. 이 중동 전쟁이라는 것은 이 자체가 가면 갈수록 중동 전역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뭐 직간접적으로는 이란 이라크 전쟁, 그 다음에 걸프전, 그리고 9.11 테러까지 계속해서 서구와 아랍 세계가 대립하는 이 발단이 바로 1차 중동전, 즉 이스라엘 건국 전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이스라엘 건국 전쟁에서 굴욕을 맛봤던 이집트의 대반격. 수에즈를 국유화하면서 잠잠했던 중동 지역에 또다시 총성이 빗발치게 되는데 2차 중동전 수에즈를 차지하라. 촉발은 이집트였죠. 우리가 수입이 없다 해서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시켰어요.
이 아카바만을 봉쇄해버리니까 이건 이스라엘을 굶겨 죽이겠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면 뭐 찬스죠. 지금 이집트에 뭐 무기 주고 난리 났는데요. 소련은 나세르가 사회주의자건 아니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동에서 확실한 소련의 발판만 만들면 끝이에요. 영국, 프랑스가 수에즈를 칠 거니까 이 찬스를 놓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들어가. 개전 이틀 전에 예비군 동원령을 내려요. 48시간 만에 정규군 편성해서 전투에 임할 수 있다라는 게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지금도 이거 할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